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주 연속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상위 20% 주택 가격은 처음으로 평균 1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부동산 상황과 하반기 시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도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내연기관차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4년 뒤인 2025년부터는 신차를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30년부터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전략부터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현황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금리 인상도 했고 또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더 오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현황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특히 이 주택 가격,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쉽사리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이 특히 정부가 올려라고 한다고 오르고 내려라 하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걀값 하나를 보더라도 정부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마는 아직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네. 정부가 일각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공급이라기보다는 몇 년 시차가 타임래그가 있단 말이죠. 지금 택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짓기 시작해도 몇 년씩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당분간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공급은 새로 짓는 아파트가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뭐 일정 기간이 되면 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라는 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가 최고 82.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6월 달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아예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그냥 싸질머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뭐 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매물도 안 나오고 그게 이제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자 수요 면에서는 그동안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다음에 금리는 0.25% 올렸습니다. 그건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돼요. 그러나 현재 지금 0.25% 올라도 전체 아파트 값 상승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리 인상의 폭은 뭐 아직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전세값.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내가 전세 살 바에 집을 한 채 사겠다. 이런 세력들,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 시내 외곽 같은데 조금 싼 동네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빨리 안 늘어나는 그런 수요 공급객이 가격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원이라는 한국감정원 이제 후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매 수급 지수가 111.7. 네, 조금 전 화면. 예. 다시 한번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왼쪽이 매매 수급 지수. 이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건데요.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 전세를 물량을 구하고 있는 사람, 내놓겠다는 사람. 결국은 이 수급 지수가 올라가면 이 통계는 뭐 민간이 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놓고 볼 때 부동산의 수요가 결국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방금 그래프에도 보셨다시피 7주 연속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도권 상위 20%의 주택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고요. 또 GTX 라인하고 뭐 서울에서는 동북권, 그러니까 노도강 라인 이쪽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 뭐 몇 가지 그 이유 중에 수요 공급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그 아파트 신도시와 그다음에 GTX 지금 말씀하신 GTX가 지금 그 설계 단계 또 일부에서는 시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광역 급행철도지 않습니까? 그 GTX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GTX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최근에는 또 신도시 공급, 신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GTX 인근으로 이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근에 개발 호재와 편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상위 20% 평균 가격이 15% 평균이 15%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15억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각종 세법 같은 것에서는 9억 또는 6억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상만 올라가면 고가주택인데 지금 상위 20%도 평균이 15억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정부는 지금 15억 아파트는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출도 일체 중단을 했는데 네. 평균이 15억 됐다. 그만큼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의 네. 이 요인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공급이 증감할 것이냐 그 요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대출이 조여지면 수요는 줄게 되겠죠. 그러나 또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역에 일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영세 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쪽으로는 또 대출이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민간 재건축을 너무 억제해 놨던 것에 어떤 후폭풍 이런 요인들이 감안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줄이고 네. 공급은 좀 폭발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수에서 뭐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지수만 보고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지표는 좀 하락 장세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세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이 지표들이 아직은 상승 쪽으로 시사하는 지표가 하락 쪽을 시사하는 지표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또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달라지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면서 계속 바뀌어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전세 물량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올가을에 서울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세값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전세는 서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자기 집이 없어서 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아예 그 세 나오는 물량,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도 지금 106 정도 됐죠. 저거 100이 넘으면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이제 요인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아파트의 양도세라든지 각종 세금 제도에서 2년 이상을 본인이 살아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고 또 집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을 비워놓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것이 세금이 훨씬 더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곳에 가면요. 뭐 수많은 5,000세대, 6,000세대 단지의 전세 매물이 10개 미만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전세 난도 좀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좀 해소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경제는 심리다 하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 생각되면 더 많이 사게 되고 또 수요가 더 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곧 가을 이사철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첫 상견례를 갖고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첫 회동을 했는데요. 사실 두 분은 뭐 굉장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 한 7, 8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서 한국은행 총재는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고승범 씨는 위원으로서 계속 코드를 맞춰왔던 분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굳이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것은 고승범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책 코드를 좀 맞춰보자.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또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규제하는 문제. 이게 서로가 호흡이 맞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외계층 거기에 대한 배려. 이를테면 지금 융자를 갚지 못해서 대출 그 연체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는데요.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5년부터 제네시스의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고집을 하고 있고 다들 각양각색인데 현대차가 이렇게 전면 럭셔리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전기차로 바꾼다 이런 거는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성부수를 두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불과 4년 후죠. 4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새로 신차로 생산하지 않겠다.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냐? 안에 속안 내자에다가 얘는 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불을 태워가지고 기름이나 석탄에 불을 태워가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그게 그동안의 자동차였거든요. 디젤이나 가솔린. 그렇습니다. 예. LPG도 내연기관인가요? LC도 내연차죠. 그러니까 화석연료죠. 예. 화석연료라는 게 그 땅속에 있는 옛날에 오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이제 죽어서 있는 그 에너지를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한다. 이래서 이것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자 이래 됐는데 현재 각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의 오랜 관행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아주 혁명적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앞으로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모든 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외에는 일체 만들지 않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통틀어 볼 수 있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본의 토요타는 아예 우리가 왜 전기차로 가야 되느냐. 지금 잘 되고 있다.
현재 지금 내연차나 또 내연차에다가 전기를 합성하는 하이브리드카 네. 거기에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요타가 전기차 쪽에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현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지금 이 현대와 함께 가장 빨리 나가는 데는 스웨덴의 볼보, 네. 영국의 제규어 요 세 회사밖에 없고 세계 가장 그 큰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벤처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런 회사도 이번에 현대의 그 정의선 회장이 발표한 것보다 5년 정도 전기차 이행 계획이 늦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대세라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을 때 시장을 선점하겠다. 네. 그 과정에서 고통도 있고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성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네시스에 한정된 얘기고, 그러니까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한정된 얘기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스케줄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네시스는 현대차 내에서도 가장 정인선 회장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미래차죠. 이 제네시스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기원이란 뜻이죠. 예, 성경의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그러고 제네시스 1장 1절, 그러네요. 뭐 태초에 뭐 어쨌든 제네시스입니다. 자, 그것은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산업을 이제 새로 진짜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현대가 만든 게 제네시스고 그 전에는요 폰이라든지 소나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차들도 좋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선진국의 차들을 좀 뺏긴 그런 어떤 좀 이 시밀러 제품인 측면이 높고. 순수 우리 기술로 현대의 본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차는 제네시스가 처음이다. 그래서 고급차, 럭셔리카는 다 제네시스로 몰아라는데요. 그 제네시스의 성부를 보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의 일반 차종은 아마도 제너럴 모터스나 벤처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쓰지 않는 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 2035년이 되면 이 불을 떼 가지고 나는 이 내연차 일차 수입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기술 혁신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를 주름 잡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승패 여부는 우리의 기술 개발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아주 중대한 새로운 어떤 도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개발과 도전에 달려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이걸 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